그동안 제가 벼르고 별렀던 무기입니다. 바로 차량용 자주포 K105A1입니다. 똥포라고 불렸던 105mm 곡사포를 더 이상 똥포가 아닌 든든한 화력 지원 수단으로 탈바꿈시킨 물건입니다.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 105mm 곡사포 차량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K721 5톤 신형 제독 차량에 M101 곡사포의 포신 체계를 올립니다. 주택 복자기와 유압식 고정다리를 결합한 형태로 EVO 105로 호칭되는 차량용 곡사포 체계를 개발하게 되죠. 전시 예비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고 육군은 판단한 겁니다. 전시 예비탄의 수명에 발맞춰 점차로 신규 탄약을 생산해서 전시 예비탄을 축적함과 동시에 성능 자체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K105A1 차량용 자주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K105A1의 성능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ACTD 사업을 통해 개발된 105mm 차량용 자주포는요, 앞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K721 5톤 신형 제독차 차량의 기존 M101 곡사포의 포신 체계를 올린 이후 여기에 반동 흡수력이 강화된 신형 주택 복잡기를 결합한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주요 개량 사항을 보면요, 주택 복잡기가 좁은 각도 내에서는 좌우의 회전이 가능토록 개조했고요. 원하는 각도로 포신을 방열할 수 있는 전기 구동식 자동 구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차량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차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2개의 유압식 고정 장치를 추가로 여기서 설치했습니다. 이 K105A1은요, 강력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전기식 구동 장치 덕분에 포방열 소요 시간이 차량 정차 후 30초 이내입니다. 그리고 사격 지시를 명령받으면요, 이후 발사까지는 1분밖에 안 걸려요. 운용자 역시 포반장과 2명의 포수, 1명의 운전병을 합쳐 5명의 포병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동 준비에 단지 30분만 필요하고요. 그 전술적 능력은 최신형 자주포와 거의 동등했죠. 그러니까 이걸 기존 견인식 M101 곡사포하고 비교해보면요, 차량을 통해서 견인된 이후에 측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견인식은. 그 다음에 초탄을 발사하는 데까지 얼마? 5분이 걸립니다. 이거 5분도 이게 굉장히 잘하는 부대가 5분 걸려요. 그리고요, 한문의 M101이 곡사포를 위해서 포반장, 사수, 부사수, 1, 2번 포수, 그 다음에 운전병을 합쳐서 8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견인형 105mm 곡사포는요, 사격 이후 기존 진지를 이탈하는데 최소 1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의 대포병 사격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미국의 최신형 155mm M777이 개작살 났습니까? 카운터 어택 받아서. 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비교해서요, 이 105mm 차량용 자주포는요, 대형 트럭을 사용하는 만큼 1, 2분 이내의 장비를 철수하고 사격 지점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60발의 탄약과 장약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사격 능력도 굉장히 우수해요. 이 사격 통제 장치가 궁금한데요. 네, 이 사격 통제 장치는요, K55A1 개량형 자주포에 장착된 모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주요 성능으로는요, 지상형 관성 항법 장치와 GPS 항법 장치를 사용해 자주포의 위치 및 자세 정보, 그리고 고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거는 K55A1하고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북한의 GPS 제밍에 대응해서요, 국산화된 항제민 GPS 항법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화를 통해서요, 해외 도입에 의존하던 지상형 관성 항법 장치가 국산화됐어요. 그리고 탑재된 신형 포반 전술 컴퓨터를 통해서요, 사격 정보 획득, 재원 계산, 포탑 방열을 위한 포 구동 장치의 운영, 유무선 음성 및 데이터 통신, 각종 포반 정보 전시, 탄약 현황, 표적 정보 등의 데이터 관리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디지털화가 된 거예요. 이 신형 포반 전술 컴퓨터는요, 포대 지휘부에 해당하는 FDC, 즉 포병 사격 지휘 체계에 연동되면 물론 대대급 B2CS 전술 지휘 통신 체계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이 B2CS가 뭐냐면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기존 포병대처럼 곡사포 6문 혹은 자주포 6대 단위로 움직일 필요 없이 포병 지휘 라인으로 직접 사격 정보를 수신하거나 독자적으로 사격하거나 혹은 전방 광측 부대의 통제에 따라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육군은요, K105A1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관측경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요, 비냉각 열영상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는 640 곱하기 48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자나 칠판하고 눈에 안전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이게 한 6km 정도 탐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GPS 항법 장치가 모두 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량이 2.5kg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다기능 관측경을 가진 관측자가 사격할 표적을 관측하기만 하면 곧바로 사격할 수 있는 표적 정보가 자동으로 산출돼서 어떻게? B2CS 전술통신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격 호출은 물론 야전군 지휘관 전체가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우리 육군은요, 현재 이 B2CS를 활용해서 K105A1 차량용 자주포와 4.2인치 박격포를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부대가 소유한 다기능 관측형을 사용해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이 다기능 관측경은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워낙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소대급 지휘관까지 널리 배치하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 여러분들 수색대에다가 이 다기능 관측경을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포병 사격 유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지형 지물이나 지도를 보고서 좌표를 정확히 따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관측자가 지도를 잘못 읽거나 위치 데이터를 잘못 확보하면 엉뚱한 곳에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아군이 포탄을 뒤집어 쓸 수 있고요. 혹은 민간인도 오폭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기능 관측경은요, 모든 전자화 및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요, 데이터를 잘못 입수하거나 전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운용 시험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기능 관측경 혹은 이와 비슷한 관측 장비가 야전군 전체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K105A1, 네. 이게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인 것 같긴 한데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K105A1은요, 대당 가격이 7억 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 340만 발에 달하는 전시 예비탄 덕분에 탄약 획득 비용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가성비의 끝판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105mm 포탄의 노후화가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으면 물론 위력이 경쟁 모델인 120mm 박격포보다도 떨어진다는 점이죠. 즉 한마디로 뭡니까? 화력이에요. 이 우리 육군이 사용 중인 이 105mm 곡사포용 M1H 표준탄의 전체 중량은요, 한 15kg 정도 돼요. 근데 내부에 이 TNT 혹은 TNT와 아마토를 50대 50으로 집어넣은 장약 2.18kg이 충전됩니다. 반면 120mm 박격포에서 널리 사용 중인 이 M48 표준탄의 전체 중량은요, 12.6kg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요, 컴포지션 B 폭약이 2.2km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 105mm 곡사포가 구경이 작음에도 포탄의 중량이 무거운 이유는요, 훨씬 강한 포구압으로 발사되면 물론 포신 안에서 높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충분한 탄체 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20mm 박격포탄은요, 105mm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155mm 표준탄에 비해서 한 60에서 85% 수준의 살상 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120mm 박격포탄이. 그러니까 우리 거 120mm 박격포탄의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풍산이 개발했는데, 이 풍산이 이거 개발할 때 참조한 게 뭐냐면 프랑스의 TDA사의 이 강선식 PR1 박격포탄이었거든요. 근데 요 포탄을 보면요, 69도의 각도로 지상에서 폭발하게 되면요, 그 살상 면적이 약 1290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근접 신관을 사용해서 3m 공중에서 폭발하면요, 153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면과 명중한 순간에 폭발한 155mm 고폭탄의 살상 지역이 1015제곱미터인과 비교해 약 50% 향상된 살상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계 기존의 120mm 박격포탄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걸 참고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격포탄이 우수한 게 뭐냐? 여러분, 박격포탄은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지면과 충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형으로 파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곡사포탄은요, 어떡합니까? 멀리서 쏘기 때문에 40도 정도의 비스듬한 각도로 명중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위력의 상당 부분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105mm M1H2탄의 살상 면적은 700제곱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형 120mm 박격포탄의 약 절반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 81mm 박격포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위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5mm 탄이 사실 옛날 기술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폭발 속도가 낮은, 즉 폭속이 낮은 TNT가 주 장약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면 해결책은 없나요? 다행스러운 건요, 미국 육군도 M777 155mm 견인포를 배치하기 이전까지는 105mm M119 견인포가 주력이었고요. 105mm M1 고폭탄의 위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대표적으로 2011년에 미 육군은요, 신형 M1130E1 포탄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시행했는데요. 이 M1130E1 포탄은요, PFH, Performed Fragmentation High Explosive, 즉 성형 파편 고폭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155mm 표준탄 이상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이 PFH-탄은요,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이 낮은 볼 베어링 형태의 파편을 사용합니다. 이 볼 베어링 파편의 중량은요, 공격 목표에 따라 달라져요. 즉, 공격 목표가 중장갑 차량이면 중량이 큰 볼 베어링을 하고요. 경차량이나 보병용이라면 중량을 줄인 대신 보다 많은 볼 베어링을 선택해서 살상 면적을 넓히게 되죠. 이 기본적으로 M1130E1 포탄의 표적은요, 경차량과 방탄복을 입은 보병입니다. 이들 표적 타격에 가장 적합한 중량의 볼 베어링을 선택하는데요. 이 볼 베어링 뭉치를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포탄 외피에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덕분에 M1130E1 포탄의 외부 케이스는요, 파편의 역할보다는 발사 시에 압력을 견디는 그냥 그런 깡통 역할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편 형성의 임무는 주로 포탄 케이스 내부에 따라 배열된 볼 베어링이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해 보니까 어떻냐. 기존 M1H 표준탄과 비교해서요, 이 M1130E1 탄이 최대 2배에서 4배 향상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개발한 105mm 곡사포형 PFH-탄은요, 살상 영역이 무려 1684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보다 살상 영역이 66% 정도나 확대됐고요. 마찬가지로 원형의 볼 베어링을 사용해서요, 표적에 대한 관통력이 보다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에폭시 수지 안에 이런 볼 베어링, 그러니까 이거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별명이 뭐냐면 악마의 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크레모아를 포탄으로 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볼 베어링 탄은요, 현재 국내에서는 해군용 40mm 대공포 한 포탄, 그 다음에 육군용으로는요 130mm 구령 다연장 로켓과 K236 40mm 복합 기능탄, 그리고 신형 80mm 성형 파편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용 M101 곡사포의 사거리는요 7호 장약을 통해 최대 11.3km 정도인데요. 이 신형 M1130E1 탄은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브리드 탄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보다 발전된 XM350 이런 장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거리가 17.8km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20km 안쪽에서는 155mm 안 불어온 거죠. 자, 그런데 미 육군의 선택이 결국 155mm였지 않나요? 네. 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105mm M1130E 원탄하고요, XM350 추진 장약은요, 155mm 곡사포와 동급의 화력을 제공하면 물론 헬기를 통한 항공수송이나 군수보급 차원에서는요, 155mm 곡사포 체계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육군의 선택은 결국 155mm M777 곡사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155mm M982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 때문이었어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엑스칼리버는요, 2007년 이라크 전쟁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엑스칼리버는 여러분들 무려 92%의 명중률과 오차 범위 CP가 4m라는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양산 가격 역시 초기 납품 가격은 8만 달러에 달했지만 대량 생산 덕분에 현재는요, 한 발당 4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정확도 CP는요, 2.4m 수준으로 향상됐습니다. 미 육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이들 대게릴라전은 아군과 적군 사이의 교전거리가 짧고 주요 교전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도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미 육군은요, 한 문당 가격이 약 50억 원이나 되는 M777 견인식 자주포와 함께 M982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을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더욱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저격하다시피 전차를 한 번에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엑스칼리버는요, 새로운 대전차선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엑스칼리버 탄에 적용되는 유도 시스템을 체적이 훨씬 작은 105mm 구경 포탄에 집어넣기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은 뭐나 엑스칼리버 155mm 체계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육군은요, 현재 K105A1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음은 물론 차기 보병여단의 주력 화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막대한 105mm 전시 예비탄을 고려하면요, 105mm 곡사포 체계와 탄약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성 면에서 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또한 국내 포탄의 기술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풍산 외국 나가서 보면요, 지금 외국 업체들이 설설 깁니다. 풍산 앞에서. 그런데 미국과 남아공이 개발한 이 105mm PFH-2 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XM350 장약과 동등 이상의 모듈식 장약을 충분히 우리 업체도 개발할 수 있어요. 수준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한 이들 탄약들은요, 항원 항습이 유지되는 지하 탄약고에서 보관할 시에는 50년 수준의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요, 제한 면적에서 155mm 표준탄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비록 사거리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차기 보병여단의 작전 범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 육군은요, 155mm 구경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개발 및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밀 제압 사격이 필요하면 사단에 배치된 155mm 곡사포와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사용하면 돼요. 이 때문일까요? 이 K105A1에 만족한 육군 덕분에 작년 12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 K105A1 3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양산에는 12문이었고요. 2차 양산에서 200여 문 도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1658억 원의 계약금으로 2026년 8월까지 200여 문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의 포탄이 어이없이 소모되는 것을 봤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양측이 100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죠.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은요, 공산권 국가답게 포병 전력이 막강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엄청난 105mm 포탄의 재고는 이제는 어찌 보면 다행으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난제가 있었지만요, 우리 군과 방사청 그리고 업체는요,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포병 체계를 개발해서 우리 육군 포병 전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K105A1은요, 작지만 야무진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기존의 탄을 재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왕이면 미국처럼 새로운 탄도 꼭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분명 수출 시장에서 충분히 베이비 K9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K105A1은요, 가성비의 끝판왕으로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자주포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